북창가 보겠습니다. 친척의 심지어 20년, 여년 전에 큰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갑자기 얘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시적 화전에. 근데 몰래 얘 생활도 뭐 그닥 좋지 않아요. 아버지 잃고요. 아내가 병이 들어 자식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화자가 호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유배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집도 가문도 몰랐겠어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지금 큰아버지 20년 전 일로 이 시적 화자가 유배를 갈 판이니까 친척들도 전체적으로 고난을 겪겠죠. 그래서 뭐 신세한탄, 어머니의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유배가사를 보시면은 일단 유배가사 같은 경우는 좀 목적의식이 있는 노래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본인이요 유배지에서 혼자 쓰고 말았으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써서 임금님한테 드린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당연히 유배지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당연히 이제 풀어주는 대상은 임금이죠. 임금에게 이런 자신의 이제 목소리, 자신의 이런 글이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지은 글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목적의식이 있는 유배가사고요. 여기서는 사실 일반적인 유배가사랑 좀 달라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앉은 곳에 해가지고 누운 자리에 밤을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밤을 못 자고 있어요. 뭐 전전만측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관련된 사자성어 잠을 못 잡니다. 한숨만 나고 눈물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밤마다 꿈에서 어머니가 나와요. 학발잔. 여기서는 어머니. 그래서 이 꿈이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안족서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족서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는 단순한 자연물보다는 임과의 소식을 뭔가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러기라는 대상을 통해서 뭔가 어머님께 이제 서신을 보내는 안부를 물어보는 이런 대상으로 쓰여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면 기별 오겠느냐,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안 온다 뭐 이런 거고요. 언제나 보게 될까 뭐 이런 내용이고, 나도 어머님의 소식을 모르는데 내 소식을 알겠나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유배를 갖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산과 강물이 중간중간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에 막혀서 일반고사, 이제 고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자어가 안 나왔는데 괴로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괴로운 모든 이런 생각들을 누가 이렇게 괴로운 나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달한테 물어봐요. 달아, 너 거기도 빛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서도 보이고 어머님이 계신 장소에도 너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달 옆에 구름이 있겠죠. 따르고 싶구나. 따르고 싶구나. 저 뜨는 구름, 남쪽으로 흘러가는 구름, 나 구름이 되어서라도 어머니 계시는 곳에 가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냇물이 되더라도 어머님 집 앞에 가고 싶다. 새가 돼서 어머님이 계신 창가에 놀고 싶다, 있고 싶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연물을 활용해서 시적 화자가 지금 이루지 못하는 소망을 대신 뭔가 실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적 지금 구절의 형태가 유사하니까 이런 건 됐고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 헤아려 보니까 놓친의 이런 마음과 생각, 말해야 뭐 하겠느냐, 얼마나 슬프시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나의 상황이 여우주를 잃은 용 같다, 키가 없는 배 같다 라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해석으로는 이게 이제 그 어머님, 내가 유배를 가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어머니의 처지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추풍의 낙엽, 그러니까 막 흩날리는 것처럼 어디를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착할 곳이 없는 뭐 이런 것들이고요. 집안의 상황이 이러니까 어머님을 더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세요. 지금 큰아버지인데도 얘가 유배를 간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가문이 굉장히 몰락한 상황이겠죠. 많이 드신 어머님을 누가 돌봐줄 것이냐 하면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여기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조선 전기에 유명한 건 조이의 만문가예요. 근데 여기서 만문가는 얘가 실제로 잘못을 했고요. 횡령하다가 걸려서 유배를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 전기 유배가사들은 보면 약간 좀 이런 식이 많다는 거죠. 천상계에서 지상계, 그러니까 잘못해서 천상계 지상계로 이제 떨어진 거. 그다음에 이제 군신 간의 관계를 남녀 애정 관계로 하거나 군신 관계를 뭔가 다른 걸로 비유하거나, 그리고 특히 임금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연모의 감정, 그러니까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뤄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약간 개인적 정서라든가 구체적인 묘사에 중점되다 보니까 여기 작품에서도 보시다시피 약간 유배 생활의 고통스러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원망과 울분의 정서, 가족 및 고향에 대한 괴로움 등이 중심 내용을 차지합니다.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특징인 거죠. 요게. 물론 이제 여기서는 원망과 울분의 정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어찌됐든 이 작품도 그렇고 다른 작품도 그렇고 조선 후기의 그 유배 가사 같은 경우는 유배지의 험난한 생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분량도 길어지겠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된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나이 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홀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부분이 얘는 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유배로 인한 어머니의 이별이 제일 큰 주제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343쪽에 이제 지문 있고 문제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반 가사작품에서는 연세법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죠. 근데 얘는 연세법이 적용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설시조라든가 이런 데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죠. 가사작품보다는요. 그 다음에 북창가가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차이점, 차이점에 대한 건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뭔가 연모, 영군, 충심 이런 것들은 주된 정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344쪽에 일종장유가 볼게요. 얘는 연행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에 대한 약간 좀 멸시, 경멸의 감정, 그리고 일본인 생활 문화의 뭔가 나름 유형적이고 실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인정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은 이 사람이 갔던 시기가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그래서 멸시 플러스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뭐 간단히 나오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남진은 남편이고요. 가끔 뭐 다른 데서도 나오니까 요거 단어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편 있는 이제 여자들은 뭐 이를 까맣게 칠하고 띠도 뒤로 메고, 그 다음에 과부라든가 처녀라든가 이제 좀 어린 여자아이들은 앞으로 띠를 메고 이를 칠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그냥 관찰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인물의 문물 중에서 물레에 대한 거는 굉장히 괜찮다. 그러니까 인력, 사람이 돌리지 않더라도 뭐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다니 그러면서 긍정적인 태도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멸시의 감정도 같이 드러나서요,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가 함께 나타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통 장유가의 이제 옆에 넘어가서 345쪽에 이제 특성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일통 장유가는 보시다시피 기행가사입니다. 여행의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보식, 평면적 이런 구성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일본의 뿌리 깊은 적개심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관찰한 일본의 풍속과 문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들 보시면 일본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멸시의 태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어져서 이런 작가는 문화적 우월감으로 일본을 낮잡아 보는 한편, 그래도 효용성이 뛰어난 문화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태도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그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실현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용구생이라는 한문적 분위기, 즉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행가를 보셔도 약간 이런 부분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 넘기시면 346쪽인데요. 346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일본으로 떠나가면서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행가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기 전에 뭔가 마음이 심란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마음이 어수선하다, 나라를 떠나는 뭔가 나그네의 쓸쓸한 감정? 나그네의 쓸쓸한 감상? 생각? 이런 것들을 객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나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막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다, 하늘에 올랐다가 막 바다가 파도 때문에 출렁이는 모습을 이렇게 과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전반적인 부분, 배를 만들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판때기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잎잎이 판자마다 오는 것 같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 풍랑 만나는 거, 풍랑 만났을 때 상황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그때 좀 많이 놀랐나 봐요. 그래서 약간 과장으로 묘사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347쪽에 바로 옆에 간민가 볼게요. 간민가. 자, 간민가. 간민가는 착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품을 썼을 때는 나름 서민, 일반 백성이 가사 작품을 썼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은 될 수 있고요. 원래 양반이긴 한데요. 자, 간민가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함경도의 갑산 지역의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산에 사는 백성이란 뜻이고요. 간민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 교재는 안 나와요. 근데 원래는 생원이란 사람하고 간민이란 사람이 대하체로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생원이란 사람이 간민이 보고 갑자기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어디가? 물어봤더니 간민이가 나 떠나, 사실은 왜 떠나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간민이가 갑자기 자신의 사연을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은 너무 슬프대요. 내 시절에 원수의 사람의 모함, 모해는 모함이에요. 모함을 받아서요, 군사강정, 계급이 떨어졌대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양반이면 군역을 부담 안 해요. 군역이라고 하면은 군사, 군인의 이제 의무인데, 군인의 의무 대신에 배라든가, 여기서 여러분들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시로 만든 배 한 필의 배입니다. 먹는 배가 아니고요. 이제 뭘 내야 되는 곡물들이 있어요. 그걸 군역을 안 지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모함을 받아서 이제 신분이 강등되니까 이제 군역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주변의 친척들도 군역을 감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 뭔가 나름 뭐 장손인가 봐요. 난 장손이어서 도망 못 갔는데 문제는 걱정 없는 주변의 친척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친척들이 도망가고 끝이 아니에요. 도망간 친척들의 친척을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간민이처럼 이제 이런 애들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야 네가 도망간 친척들의 세금까지 군역까지 다 갚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이 신역, 갚아야 될 것을 자기한테 다 물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족증의 폐단이라는 조선 후기의 큰 특징 중에 하나 족증의 폐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몸에 삼양오전, 그 다음에 돈피, 동물의 털가죽 2장임이에요. 근데 12사람이 없대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뭐예요? 46냥이나 되는데요. 돈만 따져도. 그러니까 해마다 그걸 맞춰서 내야 되니 석승, 그러니까 이름난 부자라고 할지라도 당할 수 있겠느냐? 당할 수 없다 하면서 자신이 처지가 안 그래도 떨어졌는데 내야 되는 군역의 부담으로 인해서 더 경제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요, 이제 이 사람이 나가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정해놓은 돈이나 공물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 중간에 다른 수령들이 이제 그 돈을 이제 빼먹으려면 원래 받으려는 건 몰고 다른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뭐 동물의 가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가죽을 받아서 팔고 중간에 남는 차익을 좀 자기가 가로채고 나머지를 뭐 국가에 바치고 이제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산삼이라든가 담비 가죽이라든가 이런 걸 찾으러 떠납니다. 근데 눈이 와요. 근데 뭐 조금 먹으려고 가져갔던 식량도 타고 또 얇죠. 이런 상황에서 눈이 덮인 산길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하고 사람이 보이는 집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겨우 찾아 들어가서 거의 반 시체가 된 상태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그 집에서 누웠다가 자고 일어났대요. 일어났더니 자기 열 발가락이 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상에 걸린 말로 그냥 집신 같은 거 신고 이리저리 이렇게 헤치고 가다 보니 발가락 10개가 다 떨어져 나간 줄도 몰랐던 정말 비참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이 간민가입니다. 자, 그러면 348쪽 넘어가서 간민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생원이라는 사람이 간민이가 말을 할 수 있게끔 보조전 역할을 하고 간민이가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벌어지는 이야기 중에 조선 후기의 현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과도한 조세 부담. 그래서 그로 인해 겪는 조선 후기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들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 작품의 사실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위에 한계도 있는데요. 일단은 양반 관료의 백성이 있는 것을 빼앗고 부정부패를 하는 것을 폭로하고 비판한다는 점은 나름 긍정적인 이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얘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끝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선정을 베푼다고 소문난 수령이 있는 동네로 도망을 가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계점은 요거예요. 봉건 체제 자체가 모순인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몇몇의 수령들이 신분에 따라서 누구는 군역을 쥐고 안 쥐고 그 다음에 도망간 친척들의 것을 도망 안 간 사람한테 몰아서 다 부담하게 하고 이것 자체가 이제 부당한 것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몇몇 관료의 타락에 의한 개별 현상을 인식한 것을 한계점으로 나를 잡고요.
어찌됐든 뭐 이렇게도 해석은 합니다. 이면적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쪽에 있었던 어떤 특정 관리의 선정을 찬양하려는, 그러니까 선정, 그러니까 좋은 정치를 찬양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도 보여진다. 뭐 이렇게도 한계점, 다른 해석으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일단은 족증의 폐단이 가장 크죠. 그래서 군역을 미납하고 도피한 자의 미납분을 친족이 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금을 걷는 조세제도의 문란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전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갔네? 도망가낼 것까지 네가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그냥 쥐어짜는 착취하는 이런 위정자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요 당시에 현물로 세금을 받은 뒤에 돈을 되팔아 그 차익을 가로챘던 지방 수령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도 드러나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허생전처럼 뭐 다른 데처럼 이런 조선 후기의 힘든 현실들 때문에 유랑민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락하면서 살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면에 이런 것도 있었대요. 중간에 상인이나 분홍들이 돈 많은 애들이 돈을 주고 신분을 산 거예요. 그러면 신분을 산 사람들은 그만큼 군역이 면제되겠죠. 즉 남은 하층민들의 수가 더 줄어들고 임진왜란 이후에 내야 될 세금들은 많이 걷고 하다 보니까 일반 하층민들은 전쟁 전 조선 전기보다 더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원사이고요. 이 사람은 중인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만원사는 정말 많은 말을 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되게 구구절절 본인의 얼마나 유배 생활이 힘든지에 대해서 토로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아까 보셨던 유배 가사처럼 영군 지정, 그러니까 임금님을 산모하는 것들은 좀 약화가 되고요. 앞에 건 아예 언급도 안 됐죠. 북창가는 그리고 뭔가 여기서도 북창가처럼 화자의 이런 개인적인 슬픔이 많이 드러나고요. 이 사람은 본인이 잘못해서 유배를 간 거기 때문에 회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회한이라는 것 후회, 한스럽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막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귀양 가서 이 일을 막 다 얘기를 하는데, 장면 1에서는 일단 집주인에게 타박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이제 추자도로 가거든요. 먼 섬으로 이제 귀양을 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관리들이 이제 얘를 맡아라 했더니 너도 나도 싫다고 해요. 이 집 저 집.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맡게 된 이제 집주인이 관리가 가고 나니까 막 그릇을 던지면서 본격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 얼마나 불쌍한지 보라는 거죠.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래요. 그런데 관인들에게 인정받고 손님에게는 혹이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관인들에게 뭔가 뇌물을 바치거나 이런 사람 집엔 안 가고 어떻게 우리 집에 인연이 생겨가지고 와 계시냐 이거죠. 와 있냐 이거죠. 이렇게 내 살림살이가 단박 소박한데 가난한데 앞뒤에는 전답도 없어요. 논밭도 없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삶을 산대요. 물고기 잡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고기 낚고 장사 가고 이렇게 되게 힘들게 사는 집에 이런 양식 없는 아무런 네 먹을 것도 없는 나그네를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막 이러면서 막 타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중간에 이런 장면들 보시면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문제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 그 귀향을 갈 때는 추운 날이어서 손바지, 속옷 이런 걸 입고 가는데 이제 여름에도 그걸 입어야 되는 거죠. 너무 덥죠. 근데 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못 빨겠죠. 그러니까 여름에 못 빨고 더럽고 냄새나고 땀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 장면들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여기서 뭐 이제 뒤쪽에 보시면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 비나이다 막 이러면서 책략도 해먹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본지 않느냐 이거죠. 노여움도 밤이 자면 풀어질 텐데, 세사 묵어지고 세상살도 이제 몇 년 지나서 묵은 일이 되고, 사람 일도 묵은 일이 되었으니까요. 뭐라 그래요? 정말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죠. 직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빌고 유배지에서 풀려나길 바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목적의식,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목적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351쪽 보시면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실 거냐면, 조선 후기 작가가 겪은 비참한 현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막 속옷 입었는데도 여름에도 이 옷을 계속 입고 살아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발화를 대사처럼 인용하죠. 여기 앞부분에서 세간글을 던지면서 화내면서 하는 집주인의 말이 뭐 이런 것들. 서사성을 강화했다라고도 평가하고요. 왜냐면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가는 거잖아요. 인물의 발화를 대사처럼 얘기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강화시킨 거니까 서사성이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배지에서의 그냥 굉장히 비참한 생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굉장히 전달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작품의 길이가 길어지고 점점 산문화되던 조선 후기의 가사의 특징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보시다시피 어때요?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뭔가 상세하고 이런 묘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마을 사람들과 귀향계의 갈등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얘는 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대부들에 비해서 중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함부로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기 연민,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를 기원하는 직접적인 욕망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 보셨죠?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주세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조선 전기 유배 가사와 달리 억울함 호소, 임금에 대한 충성심, 우국충전 이런 거 관리, 자신이 유배지에서 겪은 고단함, 그 다음에 임금님에게 아예 용서를 빕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당연히 개인적인 잘못을 유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횡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유배 생활의 고통과 반성 이런 내용이 중심이다 이거죠. 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52쪽으로 넘어가시면 그 고단했던 유배 생활의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누비바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바지예요, 손바지를 입고. 그래서 보세요.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서처럼 굴뚝이 어때요? 위에 이렇게 막아놓으면 까맣겠죠. 옷이 까맣다 이거죠. 덥고 검기도 다 버려더라도 냄새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유배 생활에 힘들고 비참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손잡고 반기는 집도 내가 안 갔었는데 이제는 굳이 등을 밀어서 내치고 싶은 집에 내가 구차히 빌어먹고 있다. 뭐 이런 과거의 현재를 대조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지금 다 대조죠. 옥식 진차는 어디 가고 보리밥과 소금자가만 있느냐, 비단 옷, 좋은 옷 놔두고 해지고 기운 옷, 안 좋은 옷을 입느냐 뭐 이런 거여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유배지에서의 비참하고 뭔가 궁핍한 이런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쭉 내려가시면요, 여기 이제 예전에 학년평가에서도 기출이 됐던 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특히 공명을 탐지 말고 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귀 공명 이런 것들을 탐지 말고 차라리 농사날 것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타마 봉주,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가 그물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벌 나비가 누구예요? 화자란 거죠. 화자가 이런 것을 탐해서 그물, 즉 유배를 간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가 원령가 볼게요. 자, 농가 원령가는 1년 동안 12달 동안 해야 될 농사일과 그 달에 맞는 세시풍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긴 사실 약간 좀 교훈적인 내용들도 있어서요. 문학성은 그렇게까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시풍속, 사람이 하는 일들을 12달에 읊은 월령체입니다. 월령체란 말은 월마다 달별로 뭔가 부르는 노래일 때 월령체라는 말을 쓰죠. 월령체 가사 중에 이제 하나가 동동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월은 여러분들 1월입니다. 1월에 대한 내용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기준은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양력의 달이 아니고 음력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빙설, 얼음과 눈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더니 넓고 튼튼한 넓고 평평한 들판에 이제 경치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계절감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약간 보세요. 권농 유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작년 임금님 말씀을 백성들아 잘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프다는 뭐냐면 정말 슬프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임금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너희들 아무리 무지해도 임금님의 뜻 성의를 어기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필 동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서 농사에 힘쓸 것을 권고합니다. 권유하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교훈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바깥 논을 힘써 경작해라, 게으르게 하지 말아라, 농사에 힘써라,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8월령 넘어가시면은 여기서도 뭐 이제 계절의 변화, 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후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보이시죠? 누렇게 익은 곡식입니다. 여기서는 누렇게 익은 곡식의 의미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다르다 그랬죠. 그 박인노의 선상산에서는 이 황혼이 전쟁 기운이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가을에 추수하는 그 누렇게 익은 곡식 이런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럼 넘겨서 354쪽 보시면 월령체 형식에 대한 노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사의 내용 보시면 절기, 계절감, 농사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실하게 해라, 게으르게 하지 마라 이런 자세 당부, 농사일 열거, 세시풍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징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서의 여러분들 지금 자연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나왔는데 전기 가사에서의 뭔가 성리학의 도를 추구하는 공간, 충의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생활 공간. 생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뭔가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삶의 현장, 뭔가를 그 생산하는 장소의 의미다 라고 보시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은 교훈적, 훈계적 어조예요. 근데 이때가 조선 후기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의 상황도 전기랑 다르게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농사를 강조하는 거죠.
다시금 농업을 근본으로 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되면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 농촌의 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런 사대부의 목적의식이 담겨있는 점이어서 한계점으로 꼽혀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목적의식이 뚜렷하거나 또는 그 관념적인 한자어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문학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355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행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